안녕하세요. 리드 시험 준비에 한창이실 텐데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입지 및 교통, 즉 로케이션 앤 트랜스포테이션, 그 LT 분야에 좀 집중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 맞아요. 그 파트가 좀 까다롭죠? 네, 맞아요. 숫자도 많고 외울 것도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딱 골라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머리에 쏙쏙 박히도록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T 분야는 사실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큰 그림이요? 네, 리드가 이 분야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사실 아주 명확해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좀 덜 타게 만들고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주변 환경을 덜 파괴하는 뭐랄까 착한 땅에 짓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 시작점부터 다르군요. 그렇죠.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닌 게 실제로 자료에 나온 연구를 보면요. 토지 이용 계획을 바꾸고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2050년까지 미국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1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15%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엄청나죠. 결국 프로젝트의 첫 단추인 입지 선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군요. 그럼 오늘은 자료에 나온 것처럼 LT 분야에서도 시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네 가지 핵심 항목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보죠. 네. 고품질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 시설, 주차 공간 감축,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따라가다 보면 LT 분야 전체가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 고품질 대중교통 접근성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름만 들어도 의도는 명확하네요. 대중교통 많이 타서 자동차 매연 줄이자, 이런 거겠죠? 맞아요. 여기서 리드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바로 거리랑 운행 빈도예요. 거리와 빈도. 네. 단순히 버스 정류장이 건물 코앞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버스가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할 만큼 자주 다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시험에는 이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해요. 아, 또 숫자네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리드는 기본적으로 걸어서 5분, 10분 규칙을 적용한다. 아, 걸어서 5분, 10분이요? 숫자로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와닿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버스나 노면전차처럼 좀 가벼운 교통수단은 건물의 기능적 출입구, 그러니까 펑셔널 엔트리로부터 도보거리 2분의 1 마일, 약 400m 이내에 있어야 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걸어서 5분 거리죠. 네네. 반면에 지하철역이나 통근열차, BRT 정류장 같은 좀 더 큰 교통 허브는 조금 더 멀어도 괜찮다고 봐줘요. 도보거리 1마에 약 800m, 즉 걸어서 10분 거리까지 인정해줍니다. 아하, 여기서 도보거리라는 말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전 리드 2009 버전에서는 그냥 직선거리로 계산했는데 이제는 다르잖아요. 아, 맞아요.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지금은 실제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측정하죠. 지도 앱에서 길 찾기 하는 것처럼요. 딱 그거예요. 이런 디테일이 시험 문제의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함정이 바로 그 운행 빈도 계산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리드는 주중과 주말 모두 최소 운행 횟수를 넘겨야 점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철도 노선이 여러 개 있다면 주중에는 총 72회, 주말에는 총 40회 이상 운행해야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계산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던데? 예를 들어서 왕복 노선이면 운행 횟수를 2배로 쳐주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딱 세 가지 규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노선은 페어드 루트 서비스, 즉 왕복 운행을 해야만 인정돼요. 우리 건물로 오는 버스만 있고 가는 버스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뜻이죠. 아, 당연하네요. 둘째, 이게 핵심인데 운행 횟수를 셀 때는 한쪽 방향, 그러니까 편도 운행 횟수만 계산에 넣어요. 왕복이면 2회가 아니라 1회로 치는 거죠. 아, 왕복을 1회로요? 네. 그리고 셋째, 한 버스 노선이 우리 건물 근처에 정류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그중 딱 한 정류장의 운행 횟수만 인정됩니다. 와, 생각보다 깐깐하네요. 여러 종류장이 있으면 더 편리하니까 점수를 더 줄 것 같은데 왜 하나만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리드의 의도는 단순히 정류장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의 노선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행되는가, 그 자체의 품질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 노선의 품질? 네, 여러 종류장을 중복해서 계산하면 운행 횟수가 부풀려질 수 있잖아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규칙을 외우기도 더 쉬워져요.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럼 아직 공사 중인 계획된 정류장도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단 몇 가지 조건이 붙죠. 어떤 조건이죠? 건물의 사용 승인일까지 정류장 부지가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용 승인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완공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24개월. 알겠습니다. 이 조건들도 시험에 객관식 보기로 나오기 딱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자동차 사용을 줄였어요. 그럼 이제 좀 더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자전거 시설이네요. 맞아요. 대중교통이 도시의 동맥이라면 자전거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죠. 이 항목의 목표는 단순히 자전거를 타자는 걸 넘어서 공중 보건 개선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아, 건강까지? 네, 이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자전거 네트워크와의 연결성,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자전거 보관소 및 샤워실 설치예요. 자전거 네트워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냥 자전거 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비슷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개념이에요. 건물 출입구나 자전거 보관소에서 200야드, 약 180m 이내에 자전거 도로 같은 자전거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그냥 짧게 뚝 끊겨 있으면 안 되고요. 프로젝트 부지로부터 3마일, 약 4.8km 이내에 있는 최소 10곳의 다양한 편의시설이나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연결성이 핵심이군요. 그래야 사람들이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어딜 갈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거죠. 이제 시험에 단골로 나온다는 계산 문제. 자전거 보관소 요건을 살펴봐야죠. 단기랑 장기 두 가지로 나뉘는 게 포인트죠. 네. 단기 보관소는 이름 그대로 잠깐 들르는 방문객을 위한 거예요. 방문객용. 그래서 건물의 주 출입구에서 100피트, 약 30m 이내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하죠. 용량은 최대 방문객 수의 2.5% 이상, 건물당 최소 4대는 필수고요. 네네. 반면 장기 보관소는 매일 출퇴근하는 상주 근무자를 위한 거라 보안이 더 중요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능적 출입구에서 100피트 이내에 있으면서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용량은 상주 인원의 5% 이상, 역시 최소 4대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땀이 나니까 샤워실도 필요하겠죠? 이 샤워실 개수 계산하는 게 또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공식은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해요. 네. 상업용 건물을 기준으로 최초 100명의 상주 인원에 대해 샤워실 1개. 100명에 하나?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추가 150명마다 1개씩 더 설치해야 해요. 아, 100명 넘으면 그 다음부턴 150명 단위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숫자로만 들으면 헷갈려서요. 그럼요. 시험에 나올 법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상주 근무자가 102명인 사무실이 있다면 몇 개가 필요할까요? 102명이요? 먼저 최초 100명까지의 규칙에 따라 1개가 필요하죠. 네, 하나. 그리고 100명을 넘었으니까 추가 150명마다 1개 규칙이 바로 적용돼요. 102명은 100명을 초과하고 250명 이하인 구간에 속하니까 1개가 더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총 2개. 와, 단 2명 초과했는데 샤워실 하나를 통째로 더 지어야 하는 거네요? 맞아요. 딱 100명인 건물과 102명인 건물의 차이가 엄청나죠. 이건 설계 단계에서 인원 계획을 정말 잘해야겠네요. 방문객 수는 계산에 포함 안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직 상주 인원 FTE 기준입니다. 이런 예시처럼 단 한두 명 차이로 큰 비용에 들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리드가 의도하는 바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대중교통과 자전거라는 훌륭한 대안을 마련해 줬어요. 이제 다음 논리적인 수순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져올 가장 큰 유인, 바로 주차장을 공략하는 거겠네요. 정합한 흐름입니다.
주차 공간 감축 항목으로 넘어가 보죠. 네, 주차장을 줄이는 건 단순히 차를 덜 가져오게 하는 걸 넘어서 그 땅을 공원이나 다른 유용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아스팔트 면적이 줄어드니 빗물 유출 문제도 줄여주는 등 여러 효과가 있어요. 네. 이 항목의 핵심은 딱 하나, IT이라는 교통공학회 트랜스포테이션 플래닝 핸드북에 나온 기준치 대비 주차 공간을 얼마나 줄였냐, 즉 감축률이에요. 그런데 이 감축률이 모든 프로젝트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면서요? 네. 바로 그게 이 항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리드는 두 가지 시나리오, 즉 케이스를 제시해요. 케이스 1과 2요? 맞아요. 케이스 1은 주변에 편의시설도 별로 없고 앞에서 다룬 고품질 대중교통 접근성 점수도 못 받은 소위 말해 교통이 불편한 곳에 지어지는 프로젝트예요. 어쩔 수 없이 차를 타야 하는 곳. 그렇죠. 이런 곳에서는 현실적으로 차를 안 탈 수가 없으니 주차 공간 감축 목표를 기준 대비 20%로 낮게 잡아줘요. 아하. 반면 케이스 2는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LT 분야의 다른 점수들을 받은 프로젝트예요. 이런 곳은 이미 자동차 없이 살기 좋은 환경이니 더 과감하게 주차 공간을 줄이라고 요구하죠. 목표는 기준 대비 40% 감축입니다. 와, 2배 차이네요. 결국 좋은 입지를 선택한 프로젝트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네요. 일종의 단근과 채찍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똑똑한 입지 선정에 대한 보상이자 더 큰 노력을 요구하는 인센티브 구조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주차 공간 개수를 셀 때 프로젝트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회사가 임대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부지 밖 주차 공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부지 밖도요? 네. 다만 길가의 공공 노상 주차 공간은 제외하고요. 주차 공간을 줄이는 것 외에 카풀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고요? 네. 단순히 주차장을 줄이기만 하면 이용자들의 불만이 클 수 있으니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총 주차 대수의 5%는 카풀 차량을 위한 우선 주차 공간으로 지정해야 해요. 우선 주차 공간요? 네. 장애인 주차 구역을 빼고 건물 추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제일 좋은 자리를 의미해요. 늦게 출근해도 명당에 주차할 수 있게 해줘서 카풀을 유도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항목인 친환경 자동차 그린 비어클스로 가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을 줄일 만큼 줄였으니 이제 남은 주차 공간은 이왕이면 친환경 자동차들이 쓰도록 장려하자는 취지겠죠? 완벽한 정리예요. 이 항목은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아주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점이요? 왜냐하면 이게 요구사항이 두 개인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점수를 받거든요.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군요. 맞아요. 하나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우선 주차예요. 전체 주차 공간의 5%를 친환경 자동차 전용 우선 주차 공간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카풀과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는 거죠. 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어떤 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인정해 줄 거냐는 기준인데 ACEE, 즉 미국 에너지 효율 경제위원회의 연간 차량 평가 가이드에서 최소 45점 이상을 받은 차량만 해당돼요. 45점이요? 그 숫자 자체를 외워야겠네요. 네, 이 숫자 45는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다른 방법도 있다고요? 네, 만약 공간을 할당하기 어렵다면 친환경 자동차 소유주에게 주차 요금을 최소 20% 할인해 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20% 할인.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으로 넘어와야 해요. 바로 대체 연료 충전시설 설치예요. 그래서 그리고였군요. 우선 주차 또는 할인을 제공하고 거기에 더해서 충전시설까지 설치해야 점수를 받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충전시설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옵션 1은 전체 주차 공간의 2%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전기차 충전 설비, 즉 EVSE를 설치하는 거예요. 2%요? 네, 이 2%는 아까 말한 친환경차 우선 주차 5%와는 별개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옵션 2는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 같은 액체나 가스 형태의 대체 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듣고 보니 LT 분야의 항목들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네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가 주차 공간 감축과 친환경 자동차, 점수를 둘 다 따려고 한다면 네.
카풀을 위해 5%, 친환경차를 위해 또 5%, 이렇게 총 주차 공간의 10%를 최고의 명당 자리인 우선 주차구역으로 할당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시너지와 상충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리드 시험의 고득점 비결이에요. 각 항목을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라면 어떤 전략을 짜야 이 점수들을 효율적으로 다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완벽한 정리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시험에 나올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좋죠. 첫째, 고품질 대중교통 접근성, 걸어서 5분 10분 규칙에 따른 거리 기준과 주중주말 운행 빈도 계산법, 특히 편도 운행 횟수만 센다는 함정을 기억해야 하고요. 네, 중요합니다. 둘째, 자전거 시설, 자전거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이 중요하고 단기장기 보관소와 샤워실 개수 계산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맞아요. 계산 문제. 셋째, 주차 공간 감축. 프로젝트 입지에 따라 20% 또는 40%로 감축률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동차, 5% 우선 주차 또는 20% 할인, 그리고 2% 충전 시설 설치.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과 친환경차 기준인 ACEE 45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가지 항목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점수 따기 활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고른 프로젝트는 주차 공간을 더 많이 줄여야 하는 책임을 지지만 동시에 주차장 부지를 줄여서 얻는 재정적 이득도 얻게 되죠. 아, 그렇죠. 이렇게 리드의 LT 분야는 프로젝트 팀이 단편적인 결정이 아닌 입지 선정부터 부지 설계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전략을 짜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이 단순히 리드 점수를 넘어 그 건물의 장기적인 자산 가치나 주변 지역 사회에는 과연 어떤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점수를 위한 공부를 넘어서 리드의 진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시험 준비에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러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